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틀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무겁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렇게 잠시 멈추고 오래된 이야기 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작품은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한 번은 이 채널에서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어왔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1862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1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수없이 재탄생되었지만 저는 오늘 그 원작 소설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 어떤 뮤지컬 무대에서도 다 담아낼 수 없었던 그 깊고 묵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비참한 사람인가?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사람이 비참한 걸까요? 아니면 그 한 조각의 빵 때문에 한 인간을 19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그 이후에도 평생 죄임으로 낙인 찍어버린 세상이 비참한 걸까요? 위고는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기 위해 무려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두꺼운 책 속에는 단순한 줄거리를 넘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위고의 평생에 걸친 고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815년 프랑스,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문을 나섭니다. 나이 46,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으며 눈빛은 세상을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처음 감옥에 들어간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빵집 유리창을 깨고 빵 한 조각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5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형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19년을 그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은 아마 몸으로 잘 아실 겁니다. 27에 들어가서 46에 나왔으니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났어야 할 청춘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엔 억울함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나는 그냥 굶주린 조카들을 먹이려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억울함이 세월이 흐르면서 체념이 되고, 체념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굳어져서 마침내 세상 전체를 향한 냉소와 증오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장발장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였습니다. 죄수번호 24602. 이름조차 빼앗긴 채 19년을 살아온 사람. 그가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과연 그를 인간으로 맞아줬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형태로든 죄수 번호를 달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요.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 저 사람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저 집안은 원래 그래. 나이가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는 그 꼬리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빵 한 조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오래된 미움, 혹은 이루지 못한 꿈,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저질렀던 잘못. 그래서 아직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리는 그 기억. 그 무게를 아직도 혼자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장발장의 이야기는 그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 은초 때와 두 번째 기회. 19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장발장을 기다린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노란 여권이었습니다. 전과자라는 것을 알리는 신분증. 그는 그 노란 여권을 들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여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은 노란 여권을 보는 순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집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빵집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조차 그에게 짖었습니다. 말이 부르틉니다.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깊이 지칩니다.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더니 세상은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옥 안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적어도 그가 왜 거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지치고 굶주린 채로 그는 한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에서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미리엘 주교는 당시 디뉴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넓은 주교관을 병원으로 내어주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주교 앞에 장발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눈빛, 낡고 더러운 옷, 그리고 노란 여권. 주교는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전과자라는 것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는지도. 하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시오. 당신의 집인 것처럼.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집인 것처럼. 세상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단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교는 그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내어줬습니다. 은식기에 담긴 음식을 은촛대에 불을 밝히고 손님을 맞이하듯 장발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 사람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닌가? 오랜 감옥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써니조차 의심하게, 따뜻함조차 두려워하게. 하지만 주교는 그저 평온하게 그를 오랜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눈을 뜹니다. 그의 눈앞에는 은식기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팔면 꽤 큰 돈이 돼 19년간 몸에 밴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은식기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도 전에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주교 앞에 끌려옵니다. 이자가 당신 집 은식기를 훔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 이 순간이 소설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그 한마디면 장발장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 왔소. 당신에게 은촛대도 드렸는데 왜 가지고 가지 않았소? 촛대도 함께 드리리다. 경찰들은 어리둥절해서 물러납니다. 장관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주교는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잊지 마시오. 이 은촛대로 반드시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시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 인간을 살린 것은 거창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강압적인 율법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단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에게 은식기와 은촛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발장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돌려준 것입니다. 당신은 도둑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순간. 넌 할 수 있어. 나는 네 편이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어쩌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은촛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를 받아든 장발장. 그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위고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장발장은 마치 처음으로 빛을 본 사람처럼 온몸이 떨렸다고.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인간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 벅차고 낯설고 당혹스러운 감정의 떨림이었습니다. 2. 자베르라는 거울. 이제 이 소설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인물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자베르 경감. 그는 이 이야기에서 장발장의 대립자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장발장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베르는 법과 원칙의 화신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단순합니다. 법을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 선인과 악인, 그리고 한 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 그는 이 원칙에 한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베르의 출생 배경을 알면 그가 왜 그토록 법과 원칙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점쟁이 어머니와 죄수 아버지 사이에서 그에게 법이란 자신을 그 굴욕적인 태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법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법 바깥에 있던 자신의 출발점을 지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 자베르에게 장발장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죄인이었던 사람이 존경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자베르의 세계관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온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원칙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베르가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베르는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도 살고 있습니다. 넌 그때 그런 실수를 했잖아. 넌 젊었을 때 그런 선택을 했잖아. 이미 늦었어.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 집안이 원래 그러지 뭐. 그 목소리가 혹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들리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타인에게 그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베르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도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한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었기에 유연함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렸기에 결국 그는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은 결국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것만이 구부러지면서 살아남습니다. 위고는 자베르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삶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원칙대로만 살다가 세상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원칙을 조금 구부리고 사람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물론 원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그 원칙은 때로 흉기가 됩니다. 3. 팡틴과 코제트. 사랑한다는 것. 이쯤에서 잠시 장발장의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 이 소설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는 인물을 만나봐야 합니다. 팡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레미제라블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팡틴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딸을 낳았고 그리고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코제트라는 이름의 어린 딸 하나. 팡틴은 살기 위해 코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깁니다.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매달 돈을 붙여가면서 자신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이를 빼서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팔고 마침내 자신의 몸까지 팝니다. 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딸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다는 거짓 편지를 받으며 그 거짓 안에서 위안을 삼으면서 팡틴은 결국 쓰러집니다. 병이 깊어진 채로 거리에서 쓰러진 팡틴을 장발장이 발견합니다. 당시 장발장은 머들린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팡틴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코제트를 반드시 데려와 드리겠습니다. 팡틴은 그 약속을 믿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제트라는 이름을 입술에 담고. 여러분, 저는 팡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 세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주셨던 그 어머니들. 추운 겨울에 당신은 속옷을 입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매복 한 벌을 더 사주기 위해 시장 골목을 헤매셨던 그 어머니들. 황태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장발장은 약속을 지킵니다. 테나르디에 부부가 있는 몽페르메유를 찾아가 코제트를 만납니다. 처음 만난 코제트는 너무도 작고 깡마른 아이였습니다. 두꺼운 양말도 없이 맨발로 추위 속에 서 있었고 손에는 자기 몸집만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숲속에서 혼자 장발장은 그 아이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그 아이를 위한 예쁜 인형을 샀습니다. 코제트는 그 인형을 받아들면서 아마 생애 처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비토르 위고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키우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오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제대로 사랑했는가?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쫓았습니다. 성공, 체면, 안정,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때 건네지 못했던 날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합니다. 믿지 않았다고. 아직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4. 바리케이트와 하수구. 그 무게를 감당하는 법. 소설의 중반부에는 1832년 파리의 민중봉기가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6월 봉기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왕정에 맞선 공화파 청년들이 파리 시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봉기한 사건입니다. 소설 속 젊은 청년들, 앙졸라, 그랑테르, 그리고 마리우스가 그 바리케이트 위에 있습니다.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가 바리케이드로 향했다는 것을 압니다.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장발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굳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바리케이트 안으로. 그리고 마리우스가 쓰러집니다. 장발장은 그를 등에 업습니다. 파리의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파리의 하수구. 당시 하수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악취, 오물, 어둠,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벽. 장발장은 쓰러진 젊은이를 등에 업고 그 어둠 속을 몇 시간이나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며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시던 아버지, 아픈 몸을 이끌고 밥상을 차리시던 어머니, 자식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조용히 접으셨던 분들, 하수구를 걷는 장발장의 모습이 바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빛나지 않더라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어둡고 무거운 길을 묵묵히 걸었던 사람들. 하수구를 빠져나온 장발장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자베르였습니다. 자베르는 총을 겨눕니다. 장발장은 간청합니다. 이 청년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해달라. 자베르는 잠시 침묵하다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돌아왔을 때 자베르는 그를 체포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것이 자베르에게는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원칙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인간의 진실 사이에서 자베르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센 강에 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베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틀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옳아야만 했고 원칙을 어긴 적이 없어야 했고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던 사랑. 그런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갑옷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옥죄는지 자베르는 마지막에야 비로소 느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오래, 더 깊이 갉아먹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오래 붙들고 있으면 미워하는 대상보다 내 마음이 먼저 시들어버립니다. 자베르의 비극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고는 자베르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5. 코제트와 마리우스, 그리고 장발장의 고독. 마리우스는 목숨을 건져 코제트와 결혼합니다. 장발장이 지켜주고 키워주고 사랑으로 감싸줬던 코제트가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장발장은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죄수 출신이라고, 나는 24601이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숨겨도 됐을 텐데. 코제트는 모를 텐데 새로운 삶에서 그 과거를 꼭 꺼내야 했을까요? 장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 그 고백 이후 장발장은 코제트 곁을 멀리합니다. 마리우스가 장발장을 오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코제트의 새 출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코제트의 삶에 그늘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것, 서운하지만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래도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장발장의 고독은 어쩌면 많은 부모의 고독과 닮아 있습니다. 장발장은 홀로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은촛대를 방 한켠에 두고 매일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외로웠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어떤 고독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제야 자유롭다. 소설의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고 마리우스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습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장발장은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장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코제트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운 것은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 저에게는 단순한 죽음 앞의 담담함이 아니라 한 인간이 70년 가까운 삶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살지 못하는 것, 두려움에 움츠러들어서, 상처가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살아있으면서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비참함이라고 장발장은 마지막 숨결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장발장은 눈을 감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름 대신 이 글귀가 새겨집니다. 여기에 잠들다. 밤이 되었을 때 낮이 된 사람, 그는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죄수번호 24601도, 시장 머들린도, 도망자도, 양아버지도 아닌 그냥 사람 장발장으로 자신을 옥죄던 모든 이름들을 내려놓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리고 살았다는 것 하나만을 남기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은촛대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 넘어진 우리를 말없이 일으켜줬던 손길, 지쳐있을 때 건네받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그 작은 빛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촛대가 되어줬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당신이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신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계시든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버텨오셨고,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아파하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발장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다시 느끼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은 빵 한 조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은촛대를 건네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은촛대가 되어주었습니까?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은촛대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